저는 이분이 지금 하신 이야기 단어들도 다 특이하고요. 아, 단어도 특이하고. 그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분이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요청받은 이야기를 한 걸까요? 해야 된다고 요청받은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팍 드는데요. 이제 아시겠죠? 예.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쓴 거를 보고 예. 막 계속 읽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걸리는 데서 이제 기침,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게 기침이 반응입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하고 뭔가, 내 생각하고 뭔가 안 맞는. 안 맞고, 또 본인이 하면서도 이 본인이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본인의 신체가 먼저 무의식적으로 걸린 그 상황이 나를 목표로 내가 헌신하고 책임하는 이 단어를 쓸 때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나를 목표로 하라고? 이게 진짜. 왜 나를 끌어들이지? 왜 나를 끌어들이지? 어떤 놈이 그 기사 쓰가, 기자가 아니지. 발표문 쓴 거야. 근데 억지로 하여튼, 해야죠, 옆에서 이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말을 하긴 하는데 별로 안 내키는 거야. 아니요. 그냥, 네. 내키고 안 내키고는 자기도 몰라요. 아. 근데 안 내키는 거는 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기침을 영어에서는 에즈마라고 그래요. 에저마. 에즈마. 그러니까 네, 에즈마. 천식같이, 보통 우리가 이 기침을 할 때 목에 가래가 걸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데 그거 없이 나오는 거. 그럴 때 이제 보통 심리적인 불편함을 대신 나타내는 기침이다라고 해서 영어에서 에즈마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심리학에서 많은 사례에서 많이 나오죠.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렇죠. 심리학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럼 몰라도 돼. 스키너라는, 스키너의 심리상자 이런 그렇죠. 책 이름만 압니다. 네. 근데 이분한테 가장 재밌는 게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나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자기가 초점이 될 때 가장 불편해지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건 자기가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은 거로 하는 것이 이분이 장기고 이분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그 평생 살아온 방식하고 안 맞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얼마나 본인도 하기 싫었겠어. 그런데 지금 뭔가 입장 발표를 안 하시면 계속 그 짜맞추기 수사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강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와, 완전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해가 쏙쏙 되고 있어요. 진작으로 보시라고 네. 그랬어요. 진작 오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몇 가지 참 재밌는 게 처음에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분은 송구스러움을 느끼는 분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송구스러움을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심리를 표현할 때 가장 잘 쓰는 단어가 후안무치라고 그래요. 후안무치. 그렇죠. 후안무치의 인간이 송구스럽다고 표현할 때는 실제 마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그렇죠. 이런 이거 누가 쓴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좀 더 자부심 있게 내는 건수를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 업적. 4대강.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업적을 했는데 나를 지금 쪽팔리게 나를 이 자리에 썼으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니들 오늘 죽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올 때 아무 표정 없이 딱 이러면서 한 말 안 하고 나온 게 열받은 거야. 열받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난 거예요. 말하기 싫어. 그렇죠. 진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눈치 있고 제대로 했으면 다른 한 녀석이 나서가지고 읽으면 되고 이게 어른의 입장인데 이러면 되지. 왜 나를 카메라 앞에서 지금 서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쪽팔리는데 더 쪽팔리게 만들어. 아이 새끼들 알아서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지네 누가 나서가지고 대신 하면 읽지. 되지. 왜 굳이 나를 근데 세워가지고. 누가 나와서 읽겠어요? 박형준이 읽겠어요? 누가 읽겠어요? 누가 읽을 수 있는 사람 언급하세요. 누가 읽겠어요?
그렇죠. 예. MB를 대신해서 나 이걸 사라. 형님이 나와서 읽겠어요? 다들 그 MB 때는 다들 자기가 MB의 남자라고. 그렇죠. 근데 MB 지금- 남자. 이재호 씨 나와서 읽겠어요? 그리고 이동관. 박동준. 이동관. 그리고 거기에 같이 또 배석했던 사람이 김효재, 예. 김두. 예. 근데 다 고만고만하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뒤에서 저희들이 병풍이 돼드릴게요. 그러나 앞에 나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어르신이 하셔야죠. 이런 쓸만한 인간이 한 놈도 없네. 아, 그런데 원래 이 뭐에 몰려드는 인간들은 다 먹이를 네. 보고 몰려드는데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저기 지금 딱 서 있는 분들 저희들은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읽을 만한 주제는 깜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 권력형 비리. 이분이 쓰는 단어는 참 재밌는 게 그렇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장관들 임명할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월스트 오브 월스트야. 네.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네. 아, 우리는 항상 저분의 단어를 반어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저분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구나. 를 전 그때 느꼈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네. 가끔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명박의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읽으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하긴 권력형 한데, 비리가 예. 없었습니다라고 예. 하면 권력형 비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백한 게 됐죠. 어.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게 지금 단서가 남았네요. 어떡하죠? 역 같아. 뭐 이게 역사 뒤집기인가요?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요? 이게 보복 정치인가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인가요? 태도는 의연했으나 네. 울부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울부짖는 얼굴 표정이었어요. 아. 계속 보면서 네. 어떤 자식이 이걸 썼어? 어쩌라고? 적폐청산, 보수 개멸, 정치 공작, 정치 보복 이건 다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적폐청산은 내가 이제 태상이 된 거야. 단어 하나하나가 진짜 살뜰리게 만드는 거야. 쓰기 싫은 단어가 그렇죠. 하나하나 다 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본인이 한 행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듯하다니까. 근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직접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돌아가실 때 그때 김어준이 하는 예. 그 뉴욕 타임즈라는 네, 뉴욕타임즈 있었죠. 네, 거기에 나와가지고 김어준 그때 이 총수 예. 뉴욕 타임즈 뭐 기자 운운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지금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전형적인 마피아식의 살인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피아 영화 보면 마피아는 hitman이 있고 실제로 그거를 지령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결국에 갖다 때리는 놈이 따로 있고 지시 그렇죠. 내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은 자살처럼 보이나 이것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라고 할 정도로 자살의 상황까지 몰아넣었다는 거. 네. 이것이 마피아식의 암살이에요. 라고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하셨군요. 네. 지금 찾아봐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럼 이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란 말입니까? 마피아식 암살에서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면 그때는 진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대학에서 잘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명박 때는 잘리진 않았는데. 않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성정으로 보면
진짜 검찰 불러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 만들고 쪽팔리게 되면 이분의 특성이 제가 이 사용하는 심리 성격 분석 WPI라는 게 있어요. 네. 혹시 공 기자께서도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성격이 어떤가를 한번, 알고 싶으면 네. WPI 네. 그 성격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요. 네.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전형적인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리고 상당히 셀프가 분명해요. 네.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드러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쪽팔린다고 생각되면 치아비라 이러면서 모든 판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제가 사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아까 이야기하신 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타신 거를 이야기할 때는 리얼리스트 성향을 드러내셨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의 내적인 특성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면 네. 실제의 심리 마음은 아이디얼리스트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필요에 의해서 리얼리스트의 모드로 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상당히 복잡한 심리 사람으로서 이 분석이 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제 스스로 지금 수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면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해요. 제 내면의 세계와 네. 외면으로 보여주는 드러나는 거. 저의 세계가 사실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본인이요, 진짜 한 손가락으로 성질 아주 안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꼭 참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아주 사소하고 이상한 데서 폭발이 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저 평소에 안 그런데 진짜 또라이 기질이 있긴 있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때, 본인도, 진정한 나는. 그래서 누가 가끔 말인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놀랍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너무 힘들다 싶을 네. 때는 저한테 상담 신청 네, 알겠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그건 마저 그렇고, 이어서. 예. 네.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특성을, 노무현 대통령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한 상황까지 밀었던 거는 그거는 MB의 지시를 받은 이 권력의 멍멍이 노릇을 충실히 했던 검찰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결국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검찰에 의해서 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고 네. 그거를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이고 뭐 각자 알아서 상상을 네.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명박이 본인 스스로 노무현 대통령 의 죽음에 대한 보복. 그 책임은 내가 시켰고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걸 고백한 거죠.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왜 자백을 하죠? 보통은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요거는 반대로 읽으면 너가 죽였지 할 때는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제가 따라서 죽였어요. 이렇지. 예. 그런데 지금 이분한테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고 누가 추궁했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죠. 아무도 안 물었죠. 그럴 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재발절인 도둑놈 재발절인 네. 된 거죠. 그거를 뭐 도둑놈이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90년 다 드러났네요. 그러네. 예,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둑놈이 재발절하고 자백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갑자기 자백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보통 이 수사 드라마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백을 해놓고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백을 했는데 갑자기 내한테 이 목표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 스스로 예. 스스로 대놓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헌신해. 그래. 그거는 박근혜 치고 널 하는 소리잖아요. 네. 저는 국가를 위해서 살고 휴일도 없이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나 봐요. 대한민국과 결혼한 여자. 진짜 네. 저는 최순실과 결혼을 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최순실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혹시 기자로서 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이런저런 루머를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왜 루머만 돼요? 왜 아무도 그걸 확인할 밝히지 방법이 않아요? 없으니까. 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확인을 거의 못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삼성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동 주변 호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예.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잠입 취재해서 네. 사진을 찍는다든지 네. 증언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취재를 누구도 하지 않았고 엄두를 못 내고 그랬을까요? 참,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또 다른 분 이슈니까. 어쨌든 헌신과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계속 기침을 할 때, 네. 사실은 이 MB 대통령 또는 MB 회장, MB 사장, MB는요, 책임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본인이 사전에 없는 분이거든요. 진짜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다 누구 떠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김희중 부속 그렇죠. 비서관 같은 경우는 부인이 자살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렇게 감옥도 가고 했는데 안 챙겨줘. 심지어 부인 장례식장에 조화도 하나 안 보내. 사실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성향. 네. 아까 제가 WPI에서 심리 성향을 했잖아요. 예. 이 MB는 어떤 심리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MB도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네. MB의 기본적인 성향은 로맨티스트 성향이에요. 아, 제가 로맨티스트? MB가 로맨티스트라고 그러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로맨티스트 감성적인 게 어디 있어. 그런데 MB가요. 이야기한 것 중에 본인이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정적이고 따뜻한 아빠고 이런 로맨티스트 성향,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딸하고 전화를 몇 번을 했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표현을 상당히 잘 쓰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로맨티스트가 이제 자기의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고 수용해주는 사람한테는 한편으로는 따뜻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잘 삐지고 또 엄청나게 신경질을 내고 엄청나게 냉정하게 보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요. 눈이 찢어지죠. 그렇죠. 네. 큰 거요. 눈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MB는요. 거기에 플러스 에이전트 성향까지 있어요. 아. 에이전트 성향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아주 충실하게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MB를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MB의 심리 분석을. 아, 예. 그래서 MB가 그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왕 회장이 시키는 일을 한 번도 성취하지 못한 게 없다. 자기한테 임무를 주면 자기는 항상 그분이 원하시는 다 대로 맞춰서 성취했다. 성취했다. 그 사건을 다 처리했다. 그래서 자기를 항상 왕 회장이 믿고 일을 맡겼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뤄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아주 전형적인 에이전트 특성. 근데 MB 같은 이런 로맨티스트 성향과 에이전트 특성은요, 자기가 마치 지 마음에 들고 뭔가 통한다 싶을 때는요,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끊임없이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나한테 영양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다가 한번 마음이 딱 얘가 나한테 이상 덕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하면요, 아주 냉정하게 칼같이 끊어요.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게 그거 말씀하시니까 과거 서울시장 선거할 때 네. 그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폭로했던 사람이 김유찬 씨. 아, 예, 그분이 미국 도망가가지고 책 네. 써내고 했다가 나중에 하여튼 불행하게 생활 마감했어요. 예. 네. 그분도 불행했는데 그 뒤에 김희중 똑같아요. 부속실장도 비슷한 네. 상황인 거고. 그래서 MB 주위에서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려면 항상 MB한테 영양가 있는 사람으로 본인 포지셔닝이 돼야 되고요. MB한테 영양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본인은 가차없이 잘려갈 가능성, 그거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명박이 갖고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본인의 컴플렉스가 뭐냐 생각했을 때 왕 회장이 지시한 거를 100% 수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자체가 컴플렉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수행을 해주는 마름 역할을 해왔다는 거. 그렇죠. 현대 그래서 가신이라고 네. 보통 표현하죠. 그 마름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되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하는 그 쾌감. 그리고 네, 뭐 그런 거 같이 결부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혹시 생각을. 심리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군요. 네. 네. 뭐 마름 역할을 할 때 제가 질문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마름이 가장 잘하는 거는 뭐냐면 네. 소장농들을 불러가지고 그 소장농들을 작살낼 때, 예. 괴롭힐 때 뿌듯하거든요. 네. 마름은 지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지주를 노릇을 하는 짓이 마름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거는 마름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저는 심리적으로 MB는 로맨티스트의 심리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성향을 같이 수행을 해서 이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견마지로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시절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져가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기본적으로 왕자, 공주로 살아가는 심리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시장통에서 쓰레기 청소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뭐 고학생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로맨티스트 성향, 왕자, 공주의 마음은 항상 숨겨두고 본인이 진짜 마름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왕자가 됐어. 서울시장이 됐어. 우와! 그래서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민이 저 사람이 박정희의 환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찍어주게 된 거예요. 제가 MB 박정희의 환생. 네. 왜냐하면 MB 그때 서울시장 끝나고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네. 이 경선할 때 네. MB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서로 붙게 되는 그 상황에서 네. 이분들의 이 심리하고 대중의 이미지를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가장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 내용을 MB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자, 그때 이제 MB가 이 일반 대중들에게 부각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이 CEO 장군의 이미지였어요. CEO 장군이라는 CEO 장군. 예, 장군이면 적을 향해서 나아가서 적을 물리치는데 CEO예요. 어떤 조직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CEO예요. 그리고 박근혜는 공주예요. 자, 공주하고 장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래요? 장군이 이기겠죠. 장군이 이기죠. 네. 장군이 이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군은 권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박정희의 그렇죠. 이미지. 그렇죠. 힘으로 가져가는 거. 그렇게 되면요. 예. 장군은 이겼으나 네. 본인은 역적이 돼요. 이겼으나 역적이 된다. 네. 공주님을 쳤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그 장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주님을 보호해야죠. 그렇죠. 잘 모셔야지.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 한나라당 후보 경선해가지고 이명박이 이겼을 때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이명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진 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제가 그 천기를 누설해가지고 MB 대통령 되는데 기여한 거를 제가 얼마나 후회인지 아세요?
자,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사실 그래서 조금 또 궁금한 게 최근에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네. 대통령 재임 당시의 기록물도 나오고 그렇죠. 아니 BBK 자료도 나오고 그렇죠. 다스 자료도 나오고 그렇죠. 이건 도대체 무슨 심리로 그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걸까? 영포 빌딩 창고가 네. MB 개인 소유 창고니까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자기 소유 창고에 지 물건 갖다 놓는데 그게 무슨 심리가 뭐가 필요해요? 아니, 권 기자는 집이 좁거나 집에 두기 곤란한 거는 창고에 갖다 놓지 않아요? 네, 갖다 놓죠. 네. 아주 그거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간단하네요. 네. BBK 내 거니까. 그렇죠. 다스 내 거니까. 당연하죠. 이거 저 콜럼버스 달걀 같다. 아니, 그건 뭐 어렵게 물어요. 아니, 남자가 네. 이쁜 여자 보면 마음이 동하고, 이런 거는 뭐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네. 너무 허무한데요? 뭐가 허무해요? 네. 세상의 진리는 네.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복잡하고 어렵게 풀려고 하는 인간은 의도가 있거나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놀라운 또 심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 내 거니까 내 건물에 그냥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거기가 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근데 내 거라면 근데 그 이명박은 꾸준히 BBK는 자신하고 관련이 없다. 다스 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이해가 안 된 게 네. 왜 청와대 놓을 때 그거를 다 폐기하지 않았는가? 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하니까 지금 여쭙잖아요. 그게 MB가요. 예. 조직 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거나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요. 본인이 만든 자료 또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게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부담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캐비넷에서 보지 않더라도 계속 쌓아두는 그걸 폐기하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에 있어서 뭐를 폐기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과감하게 본인이 어쩌면 그것도 있어요. 본인이 그게 범죄 행위고 그게 어쩌면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진짜 과감하게 폐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생각까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사실 영포빌딩 지하 2층이 처음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발견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압수수색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압수수색하는 코스프레 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최초에는 그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에이,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저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쳤을 그렇죠, 때는 그렇죠.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사전에 그 이명박 내부의 어떤 배신이 있었지 당연하죠.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어디 수색하러 갈 때 거기에서 상황을 잘 알고 수색하러 가는 것과 또 그냥 가서 수색하는 쇼를 하는 거하고 다른데 처음에 한 거는 쇼 한 거고요. 두 번째 간 거는 진짜 알고 간 거예요. 타겟을 정했어요. 하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우리 그 이삿짐 박스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 사실 이걸 이렇게 못 들거든요. 그럼요. 그걸 아주 들고 그냥 나오고. 압수수색 갔다가 그냥 아주 가볍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박스 크기 예. 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유 진짜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사진이. 네. 제가 이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뒤끝이 있어요. 네.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네.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박사님한테 상담 받으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요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제 멘탈에 기스를 가게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댓글 올라오니까 저도 하면서 진짜 열받는 댓글 참 많이 올려주시네요. 진짜. 좀 도움 주는 댓글도 좀 올리세요. 자, 예. 그리고요, 저는 그 MB 참모들도 궁금해요. 네. 그 병풍 선 사람들은 네. 과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병풍으로 서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럴 때 답은 아주 간단해.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병풍으로 서 있습니다예요. 그 이해관계가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게 저는 네.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우려했던 건요. MB 정권은 지난 모든 정권 중에서 가장 이해관계에 점철돼서 이해관계로 얽힌 이해관계를 위한 정권이었어요. 왜냐하면 MB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지향하지 않고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뜯어먹고 발라먹고 고아먹자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완벽한 이해 집단이 없거든요. 하나의 공동체네요. 그렇죠. 이해 공동체. 경제 공동체네, 진짜. 그렇죠. 경제 공동체. 그 요즘 법률 용어로 그거 절 보고요. 저 집사람하고 위즈덤센터 대표와 황상민 교수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겸직 금지와 영리 행위를 추구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와, 이런 대한민국의 놀라운 사법부의 정의가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연세대학교의 법대 교수가 그 논리를 주장을 해서 저를 해임시켰다라는 상황을 제가 알고 나니까 와, 놀라워라. 아니, 저 지금 말씀드리니까 놀랍네요. 아니, 법원 판결문에 경제 공동체 그게 네. 있어요? 네, 저한테. 아니,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 종부세 관련 위헌 판결문에서 네. 박살난 논리인데 그래요. 그런데 부부 별산제 아닙니까? 부부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위섬센터의 영리행위 활동에 참여했대요. 아이고 참. 아이 뭐 경제 공동체 얘기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명박과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해관계 공동체, 경제 공동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이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탈하신 분이 지금 아니 이미 있잖아요. 끈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끈 떨어진 상태에서 무슨 이해관계가 남아 있길래 서로 사슬을 묶고 이렇게 있는 걸까? 지금 끈 떨어진 상황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작살나? 그럼요. 살기 위한 몸부림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병풍 노릇을 해야 되고 이제 그때는 지금 사실 이동관 씨나 또 누구예요? 또 요즘에 또 간혹 나오시는 분, 이 썰전에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썰전에요? 박형준. 그렇죠. 박형준 씨. 그런 분들은 다 MB의 남자로 아주 작정하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MB에 대해서 뭐라고, MB를 위한 변명, 이런 거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놓고는 아닌데, 은근히는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은근히는 하는데, 대놓고는 들어봤냐? 대놓고는 네, 안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이라도 지었는데, 박형준 교수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나요? 새벽이 오면 너희들 중에 나를. 그렇죠. 모른다고. 네. 두 번, 세 번?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 세 번 베드로도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는 예수님을 세 번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으면 내 죄가 사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매달리라 하는 진정성을 보였는데, 그것도 우리 NBA 심리 분석을 하면서 네. 박형준 씨나 이동관 씨나 또 그 주위에서 NBA 남자를 자처하신 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꼭 한번 그분 초청해가지고 좀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굉장히 젠틀하고, 네. 센스 있고, 그런데 그 말 내용이 굉장히 비열하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시군요. 살기 힘드시네요. 살기 예. 살기 힘들죠. 근데 아까 그 상당히 높은 정치적 센스를 가지시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또 그런 인간에 대한 이 약간의 혐오감을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 참 그러시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러시군요. 정치적 판단, 네. 어떤 현안, 네. 정책 결정 이런 것은
어떤 이념이라든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지금 우리한테 어떤 게 무엇이 이익인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리얼리스트에 가까운 어떤 그게 그런 거고. 이제 그 MBA 남자들이 현재 아주 그 입장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서로 묶여 있는 그 사슬에서 먼저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먼저 죽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뭐 이탈하면 먼저 죽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그분을 찌질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탈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일단 그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탈할 이유가 있는 분부터 이탈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내쳐져가지고 너무나 냉정하게 조금도 보살펴주지 않았다. 아까 배신했다고까지 표현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 부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살했다는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가 10년, 20년 밑에서 자기를 그렇게 극진하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모셨는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청와대에 있어서 돈 좀 받아 먹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인간적으로 참 저랬는데 그 가족이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MB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MB를 모시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정의라는 것도 생각하고 인간적인 그에 대한 뭔가가 있었더라면, 소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MB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동관 씨나 아까 누구죠? 무슨 교수. 김효재, 박형준 교수. 김두. 네, 다 웬만큼 먹고 살아요. 그분들이 조혜진. 네. 하나둘 생각나네. 그렇죠. 이재호 씨는 떨어지고 와서.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좀 없지만, 그래도 이재호 씨 주위에 또 돈 많은 사람들, 돈 갖다 바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명박. 그 어르신한테 귀찮게 안 알렸어요. 자기들끼리, 우리 참, 그 친구 참, 쟤는 믿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우리끼리 조금 십시일반하자 하면 1억, 2억 모으는 그거 대수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1,000만원이라도 갖다 줬겠어요? 그게 인간들이야, 그게! 잔놈도 그렇게 안 해요. 저희는 대놓고 욕하네. 자, 그나저나. 지금 영포빌딩 아까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상 범죄 혐의가 거의 이제 나왔어요. 특히 기록물 가져온 거는 그렇죠. 확실한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 기록물 이야기하니까 그 MB가 진짜 봉화마을의 기록물 그거 가지고 이 노 대통령 괴롭혔던 거 생각하면 진짜 이제 지가 당할 것이요. 그대로 당해야 돼요. 이 온 국민의 염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냥 완전 우리 빼박캔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벌금 몇 천만 원에 2년 이하의 징역 그 정도인데. 문제는 그걸로 검찰이 이명박을 수갑 채워서 데려갈 수 있는 건수가 확실하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거 자체는 아주 크긴 사건이 아니다. 근데 또 이명박 그러잖아요. 나는 몰랐다. 애들이 좀 챙겨가지고 잘 챙기는 기록물 보관소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 그건 담당자 실무자 책임이지. 왜 그걸 내한테 물어? 이명박은 딱 그렇게 대답을 하겠네요. 그럼요. 그럼 그거는 실무자가 하지. 그렇게 대통령 죄를 물으면 이명박은 천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죽어도 죽지 못하는. 그럼요. 물을 거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현재 이명박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렇게 증거가 나오는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보통 이 기자회견하고 할 때 의기양양, 덕이양양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종이 보고 읽는 거 참 하기 싫었겠다라는 마음이 차슬러 드는. 근데 약간 차근지심을 좀 더 줬으면 그 연세도 있으신데 할 텐데 본인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딴에는 자기 가오를 세우는 위험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이제 지지자와 또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 대목에서 예. 그 전두환의 골목 성명이 그렇죠. 연상된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 하려고 했으나 예. 실패했다. 그렇죠. 전두환은 그래도 군인 출신이니까 예. 이 야전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했는데 본인 사무실에서 옹색하게 그것도 본인도 이 그림이 안 좋았네. 뭐 그림 안 좋은 건 원래부터 원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림이 좋기 원판이 안 좋죠. 예. 그래서 그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차라리. 친구들이, 전혀 하지 말고 굳이 입장이 뭐냐 하면 입장을 대신 발표하게 하는. 그러네. 그러니까 일단 비주얼로 봤을 때 전두환처럼 뭔가 이렇게 시켜서 우리 속된 말로 가오가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장소도 뭔가 옹색해졌고. 그렇죠. 아니, 골목은 어쨌든 야외이기 때문에 뚫려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래도 한번 해볼래? 이런 현지기가 느껴지죠. 그렇죠, 현지기.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뭐 어디 집 앞 사무실에서 골목이니까. 그 사무실이 아주 뭐 큰 사무실도 아니고 예. 자기가 청와대 있을 때야 그 영빈관 널찍한 그렇죠. 데서 폼나게 했지만 여기는 옹색하잖아요. 예. 뭐 우리 사무실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진짜 본인이 그걸 했으면요. 자기의 진정성을 보이고 자기의 어떤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를 쪽팔리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추는 우리 문명화된 국가로 나아갑시다. 이런 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원고 없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두 마디 분명히 하고 사라졌어야 돼요. 그 측면에서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 기자나 뭐 홍보 쪽에서 보면 메시지를 낼 때 메시지를 처음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대 효과와 실제 메시지가 딱 나갔을 때 나오는 발생하는 결과에서 실제 효과. 메시지, 그렇죠. 그 효과. 이게 지금 엄청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냐.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바로 그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근데 뭐, 배 떠나갖고,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들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애들이 멍청하고, 니들이 잘못했다, 뭐, 열받아봤자, 어떡하겠어요. 미리 그걸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요? 왠지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니탄내탄 하면서 좀 싸웠을까요?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가 공동 할수 있는 책임이니까. 거. 그렇죠. 그 공동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뭐 잘해봤자 생기는 건 없는 판이니까. 잘해봤자 생기는 게 없는 판. 정확하게 이분들의 심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 아니, 근데 그러면 잘해봤자 생기는 게 없는 판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걱정되잖아요. 왠지 그렇지. 지금 저분도 불안해 하시니까, 그거를 조금 달래줘야 돼서.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파장이 어떻게 될 건가까지 생각은 못 간 거죠. 예. 지금 댓글창에서 네. 좀, 물어봐 달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거 묻고 싶었던 건데, 굳이 기자회견에서 평창 올림픽을 언급을 했어요. 네. 왜 평창 올림픽을 언급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협박? 어떤 그렇죠. 협박? 평창 올림픽은 어차피 대한민국이 세계의 관심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세계의 관심사가 되는 이벤트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에게 마치 이 정치 보복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세계가 바라보고 있다. 좀 순리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 놀랍게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십시오. 이렇게 또 청와대에 초청장 보냈다면서요? 네. 야, 어쨌든 뭐 지금 그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 이명박밖에 없다며요, 또 전직 대통령에서. 예. 저는 뭐 그게 그냥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하긴 했지만은 참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놀라운 수다. 받아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시험에 들게 하셨네요. 그렇죠. 시험에 들었는데 또 이분이 예. 이 독실한 기독교 장로님이라 그 시험에 독배를 또 받아들였네요.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예수님도 받았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엔 그냥 외통수예요. 제가 그냥 초청장을 이명박
쪽에다가 딱 보냈잖아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요? 그걸 거부하는 순간 또 쫄장부가 되잖아. 아니에요. 이명박이 자기가 네. 진짜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내가 정치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초청장을 안 받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데 그 그렇게 정도까지 대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역설적으로 본인의 소심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기자회견하고도 모순되는 거예요. 그럼요. 기자회견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 그러면 그럼요. 어차피 지금 정치 보복이 벌어지고 있는 있는데. 상황인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오십시오 초청자인데 야 내가 거기 왜 가?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정확히 바로 그 이야기인 네. 거예요.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이 본인뿐만 아니라 참모들이 본인들이 죄를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의도하지 않게 고백이 드러났고 본인은 사실은 이 참모들이나 본인은 그거를 언급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마치 뭐 그게 보수 세력이 됐던 아니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됐던 사람들이 NBA 지지 세력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예상도 하고 그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는 그냥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상당히 예, 안타깝네요. 그런 마음까지 가지시니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잔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사실 결정적으로 머리가 나쁜 이유가 판을 크게 못 봐요. 그렇죠. 잔수를 두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죠.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이명박이가 지금 초청장을 수용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대범함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다 잔머리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그 잔머리의 결과로 이것이 짜맞추기 수사다. 예. 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모든 거를 나에게 물어달라라고 했는데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도 묵묵부답을 하시는 분한테 더 이상 뭘 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검찰에 소환이 되더라도 나는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걸 지금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로 이 기자회견이 끝났다라고 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책임을 나에게 물어달라. 묵비권 행사를 딱 이야기. 선언을 한 난 거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말 안 해. 그렇죠. 아, 기자회견이 마지막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명박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없을 없어요.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입은 검찰에서 열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에서 네. 묵비권 행사를 하는 인간을 어떻게 또 핸들할지는 고문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물고문? 물은 조금 더 찢을까요? 아, 그래요? 네, 잘 알아서 하시겠죠. 너무 재밌는데, 이거. 시간이 지금 예. 40분 시간이 넘었어요.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예. 조금, 시청자 여러분,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일단,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황 박사님, 고정 가자는 요청이 많은데요? 어떻게, 제가 하실까요? 출연료가 비싸가지고 예. 지금 여기서 감당이 안 되실 텐데. 저희 수준에서 협상을 해보시죠.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 네, 후원 받아가지고 따로 출연료 챙기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황신설 좀 후원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 팟캐스트. 그렇죠. 어때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예, 순위가 좀 밑에 있던데. 이게 개인 상담을 주로 해주는 거잖아요. 아. 시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개인 문제는 자기가 그렇죠. 직면하고 싶지 예. 않다 해서 피하세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이 사회 문제, 시사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사 문제를 이야기하면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더욱더 이 시사 현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사 문제를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인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서 그래서 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 황심소는 뭐 개인 상담자가 직접 출연을 하나요? 아니면 사연을 받아서 주로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패널하고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그렇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라이브로 나오셔도 해. 네. 라이브 상담도 간혹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WPI 심리 검사를 네.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는 WPI 체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찾아보면 WPI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황서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황상민이 만든 심리 검사. 네. 그래서 그걸 딱 해보면요. 일단은 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교수님 그 황심소 네. 출연을 한번 하죠 뭐. 어이 감사합니다. 예. 출연 한번 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우리 심리 분석해야 될 네.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홍준표 대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 번 했는데. 교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나와서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 계속 해보죠.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걸 무슨 날짜에 언제 한다 고정 이렇게 탁 하지는 않더라도 네. 금요일 뭐 이 시간쯤에 딱 하면 그럴까요? 고정으로 그냥 저 바빠요 사실은. 그럼 고정 딱 정하지 고정 않으면 딱 안 됩니다. 정하죠 뭐 네. 그냥. 금요일 예. 오후 다시 금요일 오후 5시 예. 끝날 때까지 알 네. 수 없다. 이렇게. 뒤는 알 수 없고 그렇죠. 금요일 오후 5시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출연료는 추후 협의. 네. 뭐 후원 다 해주실 테니까 뭐 걱정 안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시죠. 예, 금요일 오후 5시 고정 편성. 오늘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결정됐고, 앞으로 우리가 안철수, 홍준표 등등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그때 준비 좀 해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